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2022학년도 수능 시험 문제와 2021학년도 수능 문제를 살펴볼 텐데 내용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적 연구 방법. 이 양적 연구 방법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두 가지가 같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서 사회과학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 연구랑 사회과학 연구는 같은 방법을 이용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쪽이에요.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실증적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고 측밀한 연구, 객관적인 연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항화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여기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연구자가 한정된 범위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것. 그래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계는 뭐냐면 이제 사회 현상을 지나치게 법칙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단순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관적 영역의 그러한 부분의 연구가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 왜 그런지,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힘든 것이 양적 연구의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그 전제는 질적 연구는 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성 자체가 그래서 방법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측면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해석적인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직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꿰뚫어보는 그런 직관적 통찰과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감정이입적 이해를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용하는 자료들은 주로 비공식적인 자료, 면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주관적인 영역, 예를 들면 뭐 이유, 동기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내면, 의미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한계는 동기나 의미 이런 것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또 가볍게 처리된다는 것이 질적 연구 방법의 한계입니다. 양적 연구 과정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뭐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나 공통 분모가 먼저 문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주제를 내가 어떤 것으로 잡을 것이냐, 이건 공통 분모예요. 그래서 무엇을 연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가설 설정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질적 연구에서는 없는 과정이 이제 양적 연구에서는 가설 설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가설은 검증 가능한 것, 측정 가능한 것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면서 경험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연구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이제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구체화, 그 다음에 측정 가능.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조작적 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료는 질문지나 그리고 실험법 등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수집은 그 분석 방법은 통계적 방법에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제 하게 되면 그 후에 이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가설을 검증하게 되는데 이 가설은 틀릴 수도 있지만 틀려서는 안 됩니다. 좀 말이 이상하는데 가설은 틀릴 수 있지만 틀려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여기 이 단계에서 가설 설정 단계에서 가설 설정해서 연구 설계하고 자료 수집 분석해서 가설 검증 단계에 왔는데 가설이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가설은 틀릴 수 있지만 왜? 아직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지만 틀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틀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틀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사전에 문헌 연구를 충분히 해주게 되면 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미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처음 하는 연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사전 문헌 연구를 통해서 공부를 우리가 좀 하게 되면 가설을 틀리지 않게, 즉 수용될 수 있는 가설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설 검증 단계에서 수용이나 기각을 거치게 된다는 것은 가설 검증을 했다는 얘기죠.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기각을 하게 되면 가설 검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가설 검증을 했기 때문에 기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및 일반화. 일반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법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 법칙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건지 예측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을 이제 알아보는 것이 일반화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양적 연구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요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통분모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가설 설정하지 않게 됩니다. 가정은 하게 되죠. 가정.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연구자가 미루어 이제 어느 정도 범위를 설정해 놔야 되겠죠. 그러면서 연구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료 수집 분석 방법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은 주로 이제 면접법, 참여 간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 방법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직관적 통찰이나 감정 이입적 이해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거쳐서 가설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검증 단계가 필요 없는 거죠. 자, 질적 연구에서는 법칙 발견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 이해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반화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화라기보다는 결론이라고 해야 더 어울리는 말이 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결론으로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내려지면 또 하나의 법칙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교재들에는 일반화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이것도 조금 엄밀하게 하면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자료 수집 방법에서 우리가 이제 실험법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되는데 그 실험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보는 실험실 실험법. 실험실 실험법은 이제 통제를 많이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두 번째 현지 실험법. 이 현지 실험법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실험실 실험법은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주제만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죠. 이게 실험실 실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도 조금 다르죠. 자, 먼저 실험실 실험법은 종속 변인을 먼저 측정을 해서 그 종속 변인의 결과를 가지고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나누는데 이때 이제 이걸 먼저 하는 사전 검사를 먼저 하는 이유는 두 집단의 속성이 같도록 하기 위해서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두 집단 속성이 같지 않으면 이미 실험 집단의 결과가 좋다든지 통합 결과가 나쁘다든지 이러면 이런 처치가 투입된 것하고 별도로 출발해서 벌써 차이가 나는 것이 결과로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도록, 예를 들면 100m 출발할 때 출발선이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총을 쏘면 먼저 출발하면 부정 출발이죠.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집단을 성격을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독립변이를 투입시키는 그런 집단을 우리가 실험 집단이라고 하고, 대신에 독립변이는 투입하지 않고 나머지 활동만 하게 하는 것을 통제 집단을 합니다. 그래서 두 집단이 일정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여기 변화를 파악하는데, 이 변화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 검사를 해보면 연구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후 검사 빼기 사전 검사를 하면 아마 양의 값이 나올 겁니다. 반면에 통제 집단은 0이 나오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 0에 가까이 나올 겁니다. 아마 0에 가까운 값이 나와야 이게 이제 실험이 잘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값을 또 비교해보게 되는데, 이 두 값의 차이가 커야 되죠. 그렇죠? 여기 이 차이도 커야 됩니다. 사전 사후 검사 차이도 커야 되고, 얘는 크면 안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실험실 실험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실험법은 이미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집단을 먼저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는 뭐 11반, 12반 이런 식으로 먼저 구분해 놓죠. 그래서 11반, 12반. 근데 이 두 반의 특성이 서로 다르죠, 사실은. 그래서 출발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사전검사를 두 집단 모두 하고 나서 독립변을 투입시킨 집단을 이제 실험 집단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통제 집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고 나서 일상생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검사를 하는데 마찬가지. 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의 차이가 발생해야 되고, 여기서 물론 0에 가까운 값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두 집단의 사후검사 값이 또 서로 차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설계한 실험법이 설계가 잘 이루어지고 또 가설을 제대로 잘 수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법 등의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것은 자료 수집 방법이나 그 다음에 탐구 절차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22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게 되면, 자, 먼저 첫 번째 4번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학업 성취도에 자기 통제력이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니까 가설을 세우고 뭐 이래 나오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실험법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은 질문지법을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했다는 거죠. 그 다음 을은 갑의 가설을 재검증하기 위해서 90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기다림 행동 정도와 학업성적 갑의 연구에 동일하게 수집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연구 대상 두 집단을 구분한 후, 마찬가지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이러면 또 착각하는 것이 이제 실험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가설 재검증하기 위해 학업 성적과의 관계를 동일하게 수집했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두 집단을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마찬가지로 얘도 뭘또 질문지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갑이 실험법 틀렸죠. 그 다음에 기억, 학업 성취도의 자기 통제력이 정의 영향. 자, 정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학업 성취도가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자기 통제력 이렇게 놓았을 때 이 관계가 성립돼야 되죠.
물론 뭐 직선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우리 사이먼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상관관계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정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갑을 모두에서 연구 수용됐다. 자, 나머지 집단보다 성적이 높았다. 이러니까 수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갑은. 근데 통계적으로 위험하지 않았고 이래 됐죠. 그러면 기억,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보면 학업 성취도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얘기죠. 어른. 그래서 어른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뭐의 관계냐? 가정적 배경의 경우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맞죠. 그런데 지금 학업 성취도와 관련해서 물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 3번. 니은은 갑을 모두에서 독립변수에 대한 조작적 변이다. 변수다. 변인, 변수, 기다림 정도. 뭘 갖고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림 행동 정도로 지금 조작적으로 정의해 놨습니다. 어떻게 얼마큼 시간이 경과된 후에 완전히 기다리는지 아니면 아예 기다리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두 집단 모두 이렇게 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디귿은 갑의 연구에서, 미음은 을의 연구에서 종속 변수다. 디귿, 학업 성적을 구하여. 학업 성적은 지금 뭐예요? 독립변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틀렸습니다. 그렇죠. 갑의 연구에서. 그 다음에 미음은 가정의 배경, 요거는 맞죠. 요것도 독립변인이죠.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 독립변인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독립변인, 종속변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독립변인이나 실험법이나 질문지법 같은 데 이제 보게 되면은 독립변인에서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종속변인은 실험 결과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원인에 해당되면 독립변인, 결과에 해당되면 종속변인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리얼은 을의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통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과정이다. 자, 리얼.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동의 경제적 배경.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이제 서로 나누어서 우리가 자료를 분석한 거죠. 그렇다고 이걸 실험법이라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집단, 통집단의 말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잘 알아줘야 돼요. 우리 질문지법에서 독립변인이 등장할 수 있고 종속변인이 등장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칫 오해 또는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실험집단, 통제집단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실험법이 아니면 절대 등장할 수 없는 용어가 바로 실험집단, 통제집단입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학년도 8번 문제에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A, B, C가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인지 먼저 파악을 메모를 잘 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능 시험장에는 컴퓨터용 수선사 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또 지급받는 컴퓨터용 수선사 편도 있습니다. 그 컴퓨터용 수선사 편을 가지고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 샤프 연필로 메모를 하든지 연필로 메모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친밀한 관계, 대상자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했다. 이게 나오는 보니까 벌써 A는 면접법이겠구나 딱 나오죠. 그렇죠.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라포라고 하는 것인데 신뢰감입니다. 일종의.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편안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솔직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직한 답을 얻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그런데 이때 언어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표정, 이런 비언어적인 단서까지도 수집했다 이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B는 동일한 연구 문제를 다룬 연구가 있는지, 그다음에 기존
연구를 검토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문헌연구법이죠. 문헌연구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C. 하나의 문항에서 하나의 내용을 묻고 있는지 질문했다. 수집한 양적 자료 하나의 문항에서 하나의 문제. 그러면 질문지법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해놓은 것이 제대로 다 있는지, 자 문헌연구, 질문지, 면접 다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데 이상 없을 겁니다. 1번 A는 면접법이죠. 면접법은 문헌연구법에 비해 자료 수집관에서 공간, 시간의 제약이 작다. 시공간의 제약이 작다는 것은 문헌연구법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죠. 1번은.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B는 아니죠. 질문지법이 언어적 상호작용이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면 맞겠죠. 이제 면접법에서도 언어적 상호작용. 여기서는 이제 주로 대화를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낮은 것 뭐냐? 통제가 강한 것이 바로 질문지법이죠. 그래서 C가 A에 비해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낮은 것은 바로 질문지법이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실험법입니다. 그죠? 주관이 개입되면 절대 안 되지만 또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실험법이죠. 그 다음에 수집자의 통계 처리가 가능하다. 통계 처리는 질문지법이나 문헌연구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A는 면접법은 이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맞아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 C는 대규모 집단을 자료 수집하기에 불리하다. 불리한 게 아니고 질문지법은 또 의외로 유리하죠. 그렇죠. 가장 시간이 많이 전략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면접법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물론 이때 그 대규모 대상이 아니라 시간을 전략할 수 있는 문헌연구법이 좋긴 한데 대규모 대상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문헌연구에서. 그래서 만약에 B, C와 관계를 놓고 물을 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마 수능 시험에서는 좀 어려울 것이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피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공부를 좀 더 해놓으면 대규모 대상은 질문지법만 이렇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헌연구법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문제예요. 보게 되면 21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 문제일 겁니다. 연구 주제 해가지고 독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자, 그러면 독립변인이 뭔지 이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속변인이 뭔지. 그렇게 봤을 때 독서 프로그램이 원인에 해당되죠. 그래서 독서 프로그램이 독립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종속변인은 이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죠. 자아존중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연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설을 세웠는데 지금 이 가설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가설 2는 독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사전검사, 사후검사 했을 때 그 결과 차이가 양의 값, 그것도 확실한 양의 값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후검사, 사전검사 해보니까 6.9에서 7.3, 근데 통제 집단이 지금 뭐예요? 자, A, B 이렇게 했을 때 A는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B는 평소와 같이 생활하도록 이렇게 됐으니까 A가 실험 집단이고 B가 통제 집단이죠. 자, 그러면 통제 집단도 거의 비슷하게 변화됐죠.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다. 이렇게.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6학년의 경우를 보니까 6.9에서 6 자존중감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통제 집단은 동일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존중감에 대해서는 위험하지 않은 걸로 처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설 2가 틀린 게 되죠. 기각돼.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자료 분석 및 가설 검증 해가지고 가설 1과 가설 2 중 하나만 수용됐다. 그럼 가설 1이 수용됐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둘 중 하나만 이제 하나만 수용되었으니까. 그러면 가설 1만 수용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선지 한번 봅시다. 기억. 기억은 실험 집단. 기억. 3학년, 6학년. 이렇게 했을 때 기억은 실험 집단, 니은은 통제 집단 아니죠. 자, 기억에서 A가 둘이 실험 집단이 되고 B가 통제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띠글리엘은 모두 종속변이다. 결과에 해당되는 것. 종속변 아까 알아봤죠. 그죠?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그 다음 리얼의 경우는 기억의 B집단은 니은의 B집단과 달리 독서 프로그램 영향을 받았다. 리얼. 자, 기억의 B집단은 니은의 B집단과 달리 영향을 받았다. 독서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 맞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지입니다. 그렇죠? 이거. 자, 우리 별표 한번 쳐봅시다. 왜 별표를 쳐야 되냐면, 지금 이제, 값으로 봤을 때 6.9에서 7.2, 6.9에서 7.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B집단은 6.9에서 6.9가 나왔으니까, 얘는 분명히 향상이 됐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B 집단은 무슨 집단입니까? B 집단은 기본적으로 통제 집단이죠. 통제 집단은 독서 프로그램을 투입시킨 집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말할 수 없다고요? 왜 말할 수 없다? 통제 집단이기 때문에. 독립변인이 투입된 실험 집단이 아니죠. 만약에 이게 독립변인이 투입된 실험 집단이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독립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통제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 단정이 아니라 아예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가해는 독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것이다. 자, 스트레스 낮아졌죠? 자, 실험 집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 자,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낮아졌죠. 여기는 비슷하고 여기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니은, 리얼 해가지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거, 지금 별표 친 거 있죠. 자, 얼핏 생각했을 때 독서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B 집단은 모두 통제 집단이라는 겁니다. 이 점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좀 높았지 않을까라는, 많은 선배들이 틀렸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21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문제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제 A, B, C 해서 A를 활용하여 되어 있죠. 20명, 200명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질문지, 그리고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질문지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를 활용해서 그런 인터넷 동호회 활동하는 노인들과 대화를 통해 비구사된 질문에 답하게 했다.
마찬가지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지법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대화를 통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면접법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병은 음악 청취가 암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서 시를 활용했다 이렇게 했대. 음악 집단이 한 집단은 음악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단은 음악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둘을 나누어서 독립변인을 투입시킨 집단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 자, 독립변인이 뭐냐? 음악이 있는 상태. 이게 실험 집단이죠. 독립변인을 투입시킨. 그죠? 실험 집단. 반면에 음악이 없는 상태에서는 통제 집단이죠. 자, 정서적 교감을 그러면 내용을 봅시다. 조사 대상자와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정서적 교감은 면접법이죠. 그러면 면접법은 B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언어를 매개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언어를 매개로 여기 아까 질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대화를 통해서 상호작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A, B 이러면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달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유연하게. 자, 유연하게 대표적으로 면접법이 유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C는 딱 정해진 틀에 의해서 특히 실험실 실험법의 경우는 정해진 틀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현지 실험법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융통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면접법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구조화된 질문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미리 구조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야 되는데 틀이 갖춰진 형식이 갖춰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이나 틀이 갖춰지지 않는 질문을 자유롭게 질문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유연하게 대처했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요점 또 요거 4번 선지 좀 중요한 선지입니다. 주관적 인식 이러면 우리가 뭔 맛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질문지법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학교 시험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학교 시험 문제 봤을 때 1번 다음에 해당되는 옳은 것은 이렇게 했죠. 그럼 그 답을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묻는 거예요. 그럼 주관적인 인식이죠. 그래서 질문지법도 맞습니다. 면접법도 마찬가지 주관적 인식을 묻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주관적 인식을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뭐 주관적 인식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주관적 인식, 질문지법이 그게 해당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계층은 상중하 이것도 주관적 인식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C가 실험법이죠. 실험법은 A, B에 비해 통제 수준이 높다. 통제 수준이 제일 높은 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실험법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면 주관적 인식이라는 것은 질문지법도 반드시 해당된다라는 것. 면접법과 더불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20학년도 수능 능력 시험과 2019학년도 수능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